자, 그럼 지금부터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권영국 후보부터 발언 시작하시죠. 예, 김문수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네. 윤석열 씨가 12월 3일 내란의 우두머리라는 사실 인정합니까? 내란이라기보다는 헌정질서를 계엄을 했죠. 파괴하고 군을 동원한 내란 기도 그 책임 인정합니까? 뭐 계엄을 한 그리고 것은 그 계엄이 이 나라 경제에 비수를 꽂았다는 사실, 자영업자, 소상공인, 관광, 소비, 투자 모든 흐름을 끊었다는 사실 인정하십니까? 경제가 어려워진 점은 사실이죠. 김문수 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부 장관이었습니다. 그런 분이 지금 윤석열을 감싸며 대선에 나왔습니다. 탈당이란 말도 못했고 뜻대로 하시라고 조아렸습니다. 그 대가로 윤석열 지지선은 받으니 기쁘십니까? 이쯤 되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대리인 아닙니까? 윤석열 때문에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무슨 자격으로 여기 나오셨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시고 사퇴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답변해 보시죠. 지금 말씀이 좀 과한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은 잘못되었고 제가 알았다면 당연히 말렸겠습니다. 그러나 그게 내란이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재판 중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판단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또 이 계엄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 소상공인이든지 경제가 어려워진 점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또 김문수 그동안 의원님, 계속 탄핵이다. 김문수 의원님, 이런 많은 어려움 잠깐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30초 보장을 해주셔야죠. 지금 이것은 총량제입니다. 김문수 후보님, 지금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내란이 아니라니요. 헌법재판소에서 8대 0으로 내란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상계엄이 헌법 위반된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은 뺀 거 모르십니까? 잠깐만 기다리세요. 네. 헌정을 유린한 정권이 내란이 아니고 뭡니까? 아니, 그 책임에서 빠져나오는 태도 이거 계속 보이시겠습니까?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으로 원래 국회에서 소추를 했다가 국민 여러분, 소추장에서 내란은 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윤석열을 탄핵이 지금까지 비호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아니, 얼마나 비호가 화가 납니까? 근데 우리 권영국 얼마나 후보께서 답답하십니까? 말씀을 경제 토론 똑바로 아닙니까, 해야죠. 이거? 예. 네.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경제 분야고요. 지금 주제는 저성장 극복과 민생 경제 활성화 방안입니다. 간단히 안내를 드리면 각자 후보원들마다 6분 30초의 개인 시간이 있고 개인 시간 안에서 답변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시간을 하기 싫으시면 답변을 안 하시면 됩니다. 답변하시는 시간도 개인 시간에서 차감됩니다. 네, 권영국 후보.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 부분. 제가 경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아까운 시간에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민주헌정 질서 이것을 유린했던 정당의 그리고 노동부 장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씨를 비호했던 사람입니다. 진심으로 사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격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 여러분께서 감히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내란을 옹호하고 윤석열 씨를 비호했던 사람, 국민 여러분께서 퇴출시켜 주십시오. 네, 이것으로 일단 이 말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다음 발언하실 후보 손을 들어주십시오. 제가 아까 네, 우리 김문수 후보님이 답을 하실 것 같았는데 네. 안 하신다고 하니. 네, 국민 여러분. 지금 내란 얘기를 하는 이유도 아마 권영국 후보의 마음은 이 내란 때문에 경제가 이렇게 나빠졌다. 그래서 책임을 명확하게 해야 그다음 해결책이 생기지 않냐 이런 뜻으로 저는 이해가 됐습니다. 저도 거기에 공감이 됩니다. 일단은 아마 우리 많은 후보들께서 현장을 다녀보시면서 느끼셨을 겁니다. 정말로 시장, 골목, 서민들 너무 어렵습니다. 특히 자영업자들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 자영업자들께서 매출도 오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물가도 오르고 해서 지금 평년보다 지금 10만 명 이상이 더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물론 새로 신규 창업하는 경우도 줄어들어서 가게들이 정말로 많이 공실이 생기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근본적으로 되짚어보자.
김문수 후보님께서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관한 정책들을 여러 개 내셨더라고요. 뭐 채무 조정 얘기도 하시고 그러던데 저는 이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다른 나라들은 전부 국가 부채를 늘려가면서 이 자영업자와 국민들을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정책 방향이 좀 바뀌어서 다 국가가 빚을 안 지고 국민들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빚이 늘어났습니다. 이번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근본적으로 채무 조정 정도를 넘어서서 일정 정도는 정책 자금 대출 부분은 상당 정도 탕감을 해주는 게 필요하지 않냐. 그 얘기를 제가 꽤 오랫동안 했는데 혹시 우리 김문수 후보님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대출도 해주고 지원을 많이 하자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금융 지원이 특별히 필요하고 그 외에도 또 소비를 진작하기 위한 대책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국가 부채가 늘지 않아서 좋다고 할 게 아니라 국가 부채를 감수하고라도 다른 나라처럼 소상공인 서민들에 대한 코로나 극복 비용을 정부가 부담했어야 된다. 안 했으니 지금이라도 그 부담을 정부가 좀 떠안는 게 어떠냐. 이 말씀에 동의하시는지를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경우에 따라서 이제 보겠습니다만은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때는 이제 지나간 문제고요. 코로나 이후에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점 처해 있는데 그중에 코로나 때의 부채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소상공인을 생환시키기 위한 살려내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세우는데 여기에는 국가 부채가 일정한 정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감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일단 이런 단기적인 대책도 중요한데 장기적으로는 아까 시간이 짧아 말씀을 못 드렸는데 경제 시스템을 장기적으로 좀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정부처럼 무슨 R&D 예산을 대폭 깎아가지고 예산을 아낀다고 해서 아예 기술 개발의 길을 막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되죠. 첨단 AI를 포함한 첨단 산업들을 대대적으로 육성해야 됩니다. 그래야 새 길이 생깁니다. 두 번째는 이 정부가 정말로 잘못한 것인데 재생에너지 산업을 탄압을 했는데 재생에너지 산업을 적극 지원해야 됩니다. 거기서 재생에너지 생산 과정에서 또는 공급 과정에서 또는 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또 들어올 수가 있겠죠. 세 번째는 문화산업들을 적극 육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부분은 좀 달리 논의하겠지만 우리 이준석 후보는 어떠세요? 저는 문화산업이 우리가 상당히 기회가 많다, 영향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이런 문화산업 그 진흥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게 있으면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당연히 문화산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앞으로 관광산업과 더불어서 키워나가야 되는 3차 산업의 핵심 과제고요. 저는 바우처 사업 같은 것을 통해 가지고 문화의 소비를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소외받은 부분, 뭐 전통음악이라든지 아니면 고전음악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예술가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팝컬처와 다르게 이 수요를 찾지 못해가지고 예술을 영위해 나가는 것 자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량의 바우처 제도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제가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이준석 후보. 국민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정말 앞에 후보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민생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되는 것은 항상 어려울 때 나타나는 그런 유혹들입니다. 지금 보면 오늘 저는 아마 이재명 후보께서 많은 정책을 얘기하시겠지만은 다 해준다 얘기하실 겁니다.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다 돈이야 뭐 땡겨 쓰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요. 재정이 이걸 부담할 수 없느냐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자들이 질문할 때마다 뭐 진성준 의원님도 그렇고요. 그건 나중에 가가지고 집권한 다음에 알아보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게 좀 허황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님. 네. 그 전 국민 AI 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모두의 AI. 근데 네. 이게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는 건가요? 왜냐하면은 지금 뭐 챗GPT 같이 상용화된 서비스 기준으로 하면은 전 국민에게 이런 계정을 보급하려면 뭐 12조 원 가까운 예산이 수반될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 만약에 자체 AI를 구축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라면은 이건 뭐 전 세계적으로 전무후무한 일이 되겠지만은 결국에는 또 대한민국 IT 산업이 AI가 갈라파고스화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입니까? 너무 비관적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현재도 지금 우리가 챗GPT를 저 같은 경우는 $22 정도를 주고 이제 유료로 쓰고 있죠. 국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우리 독자적인
이 LLM을 만들어내면 큰 비용이 개발 단계는 들겠죠. 그런데 또 해야 될 일입니다. 소위 소버린 AI라고 보통 부르잖아요. 거기에 개발을 집중해서 우리 국민들은 최소한 전자계산기를 쓰듯이 이런 챗 GPT를 무료로 쓸 수 있게 하겠다. 근데 생각하는 것만큼 뭐 12조 원이 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개발했을 때 그 개발 주체를 지정해서 뭐 입찰을 할 겁니까? 아니면 잘 만들어진 걸 뭐 고르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제 연구개발 예산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정부가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R&D 예산을. 그럼 민간 기업들하고 연합을 해서 공동 개발을 하면 되죠. 운영 주체는 민간으로 하고. 그럼 예를 들어 한 3가지의 AI 시스템이 나왔다고 봅시다. 그럼 하나를 선정하실 겁니까? 아니 그거를 같이 합동으로 연구 개발하면 된다는 거죠. 하나의 단일체 우리 국가만의 그런 AI 그렇죠. 네. 천하통일에서 하나를 만들겠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가급적이면. 그럼 민간에서 하는 걸 막을 필요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AI 파운데이션 모델이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거 외에도 보면 지금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들어오는 게 호텔 경제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본인이 지어낸 말이죠. 그건 성장을 말한 게 아니고 경제 순환이 필요하다는 걸 극단적으로 단순화해서 설명한 거예요. 그럼 그 경제 순환을 했을 때 이게 결국에는 케인지언 승수 효과 같은 것을 노리고 하신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어떤 취지입니까? 승수 효과 얘기를 한 거죠. 예를 들면 돈이란 고정돼 있으면 있어도 없는 거와 같죠. 근데 한 번 쓰여지느냐, 2번 쓰여지느냐, 3번 쓰여지느냐에 따라서 경제가 순환이 되면 그 자체에서도. 그런데 이 그림 경제 그리신 흐름이 걸 보면은 도는 과정에서 돈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그 한계 소비 성향이 1로 해가지고 계속 돌거든요. 무한 동력입니까 그러면? 그 그림을 그린 것은 내가 그린 게 아니고. 아 본인 말씀하신 거 그대로 그렸던데요. 어디가 잘못된 겁니까? 예를 들면 그건 예일 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때 잘못됐다 생각하셨다면 왜 며칠 전에 또 하셨어요? 저는 그게 왜 잘못됐습니까? 그럼 어디가 그럼 그렇게 1로 계속 돕니까 소비 성향이? 아니, 일로 돌지는 않죠. 그건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본 거라니까요. 왜 그렇게 단순하세요? 단순하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걸 이해하기 결국 가서 쉬우라고 단순하게 말한 거예요. 호텔이 취소한다는 부분까지 완벽하게 그림의 인들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런 것처럼 경제는 순환이 중요하다. 아니 저는 이재명 후보님께 명쾌하게 좀 해명하실 기회를 드리는 건데 그냥 그게 그런 거다 이러고 가시면 되겠습니까? 저는 충분히 설명해서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그런 겁니다. 그래요. 예, 이재명 후보님 정년 연장을 하실 계획이라고 이제 들었는데 이렇게 되면 젊은 세대의 일자리는 악영향을 주는 거 아닙니까? 글쎄 그 점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젊은 세대도 많이 동의하고 있고요. 젊은 세대의 일자리와 정년이 늘어나는 일자리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매번 이런 식으로 답변하실 것 같으면은 정년 연장도 하고 젊은 세대도 일자리가 늘어난다 이렇게 답하실 거면은 도대체 무슨 토론을 하자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년 연장하는데 어떻게 청년 일자리가 늘어납니까? 너무 극단적이십니다. 예. 예, 네. 제가 그럼 다음. 김문수 후보 발언하시죠. 예. 이재명 후보는 그저께 전북 군산 유세를 가셔가지고 네. 커피 한 잔의 원가가 120원이라고 발언하셔가지고 지금 뭐 굉장히 시끄럽죠. 어떻게 커피 원가가 지금 또 120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역시 이것도 하나의 예인데 이 말에는 맥락이라는 게 있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커피의 원재료 값은 제가 말씀드렸던 2019년 봄경 정도에는 120원 정도 한 게 맞아요. 거기는 인건비나 또는 시설비 같은 게 감안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원료값이 이 정도 드니까 가게를 바꿔서 지원해 줄 테니 새로 만들어서 닭죽을 파는 것보다는 더 나은 환경에서 더 나은 영업을 하도록 지원해 주겠다. 이 말을 한 건데 그 말을 떼내 가지고 그렇게 왜곡하시면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제 말씀은 그러면 닭죽 파는 사람들에 비해 가지고 커피가 굉장히 돈이 폭리를 취하는 것처럼 이렇게 돼서 굉장히 분노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점은 굉장히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원가 자체가 뭔지에 대한 부분이 그렇고 그것만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기회가 있으니까. 예, 제가 조금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님은 지금 노란봉투법을 또 대통령이 되시면 밀어붙일 생각입니까? 그동안 우리가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2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근데 또 지금 밀어붙이실 계획입니까? 그건 대법원 판례가 이미 인정하는 것이고요. 그 국제노동기구에서 다 인정하는 거라서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노란봉투법은 사실 헌법에도 안 맞고 이거는 민법에도 안 맞고 이 법에 안 맞는 그런 계약 자체로 성립되지 않는 부분인데 이게 어떻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무리하게 밀어붙이시면 사실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할 수 있겠느냐 이죠. 그래서 계약하지 않은 사람들한테도 계속 쟁의를 요구하고 이렇게 해서 될 수 있겠느냐 그런 점에서 이거는
반드시 재고돼야 될 점으로 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묻겠습니다. 이건 반도체 질문이었어요? 특별법. 예, 질문이었어요? 예, 조금 반도체 특별법을 제정하는데 원래 이재명 후보께서는 처음에는 이걸 왜 그거 못 해주겠나 이러다가 나중에 주 52시간제 예외라도 이거 해달라는 최소한의 요구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이런 부분에 R&D를 하고 연봉이 상당히 높고 건강권이 보장되면은 주 52시간제 예외를 해달라는 거 이 법도 안 해줘가지고 제가 고용노동부 고시로서 그냥 그걸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고 본인이 이 뭐 기업을 지원하겠다, 또 반도체 부분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상당히 모순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말씀을 드리면 노동부 장관으로 본인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죠. 3개월 단위의 유연제를 6개월로 늘려주면 충분하다. 네. 노동시간을 총 노동시간을 늘리지 않고 노동시간 변형에 따른 수당을 다 지급한다면 기존에 있는 제도를 활용하는 것보다 좋은 제도가 아니어서 필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그 6개월로 늘리는 걸 도와달라는 게 정부 입장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어쩌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기존에 있는 것도 그렇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 반도체는 시간을 싸움하는 그 속도 경쟁인데 이 속도전에서 일정한 정도로 열심히 이걸 따라잡지 않으면은 이거는 도저히 지금 중국도 우리를 추격하고 있고 또 대만은 이미 추월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R&D 부분이라도 네. 이 반도체 부분의 건강을 유지하면서 R&D 하는 부분 또 연봉이 일정한 되는 분들은 이 부분에 52시간제 예외를 조금 보장하자. 이것도 안 해주면서 어떻게 그럼 우리나라 기술은 어떻게 개발하고 다른 나라하고 경쟁이 되겠습니까? 노동부 장관답지 않은 말씀이신데요. 52시간제 예외를 할 때 총 시간을 늘리지 않고 변형에 따른 수당을 다 지급하면 기존에 있는 예외 제도 4개보다 못한 제도라서 필요가 없다. 이렇게 결론 났잖아요.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반도체 사업하는 데서나 또 그 연구자들도 전부 요청하고 다른 나라도 이렇게 연구 부분에서도 이렇게 규제하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억지를 이런 규제가 과도하면은 또 건강도 충분하게 보장을 해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규제를 많이 할 경우에는 과연 우리나라 산업이 이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겠느냐 이런 점에서 매우 우려가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지금 또 이재명 후보님께서는 불법 대북 송금으로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억지 기소죠. 지금 재판받고 있죠. 네. 그리고 바로 수없이 밑에 기소가 계셨던 이화영 우리 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 받았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지사가 모르는 부지사 이 징역형이라는 거 이거는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자.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그러면 이 경제를 살릴 수 있겠느냐 이죠. 자, 김문수 후보님. 김문수 후보님 캠프에서 정치자금 수천만 원씩 받을 때 모른다고 무혐의 받았죠. 우리는 뭐 그런 건 없습니다. 없긴 요구 다 본인이 정치자금 받았는데 본인이 몰랐다는 이유로 무혐의 됐잖아요. 아니 근데 본인이 왜 그건 몰랐습니까? 저도 도지사를 했지 않습니까? 대북 사업이 지사가 모르는 부지사가 대북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대북 사업 자체야 당연히 알죠. 그런데 민간업자가 나를 위해서 100억을 돈을 북한에 몰래 줬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 민간업자가 보내는데 그게 어떻게 부지사가 알아가지고 지사는 모르는데 부지사가 북한에 돈을 보내는 게 그게 가능한 이야기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는 저도 대북 사업 해봤지 않습니까? 저도 도지사를 해봤지 않습니까? 저도 경기도지사를 해보고 우리 이재명 후보도 도지사를 해봤는데 네.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인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딱 잡아떼시나요? 이재명 후보는 지금 발언 시간 6분 30초를 전부 사용하셨기 때문에 질문을 해도 답변하실 수가 없고요. 혹시 김문수 후보께서 양도를 해주시면 김문수 후보의 시간을 사용해서 답변할 수는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뭐 제가 양보라기보다는 5초만 주시죠. 아니 5초가 좋은데 5초 하십시오. 김문수 후보님 두 번이나 김문수 후보님 측근들이 경기도 산하교원에서 정치자금 불법으로 모금해서 처벌받았는데 김문수 후보님 왜 몰랐습니까? 네.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죠. 이거는 아시다시피 대북 사업은 지사가 모르는데 부지사가 할 수 없는 사업이죠. 대북 사업과 관련돼서 뇌물을 준 건 다른 거죠.
네, 이재명 후보는 발언 시간을 전부 사용하셨습니다. 자, 아까부터 지금 이준석 후보가 손을 들고 있는데요. 일단 이준석 후보께 발언권을 넘기겠습니다. 네, 하시죠. 예, 김은수 후보님, 그 기본소득이라는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 기본소득이라는 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도 지금 아마 주장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 입당을 언제 하셨죠? 최근에? 제가 입당한 거요. 예. 저는 4월에 했습니다. 근데 국민의힘의 지금 정강 정책을 살펴보면은 기본소득을 실천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고 그 정강 정책에 동의해서 입당하신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 상황 때문에 입당하신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 부분은 뭐 저는 잘 몰랐습니다만. 예. 그러면 뭐 이런 상황에서 기본소득에 대해 가지고 그럼 입장을 이제 당 차원에서 바꿀 생각이 있으십니까? 지금 당 정강 정책대로라면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검토해보고 만약 그런 게 있다면 기본소득은 사실 개념 자체가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김문수 후보도 발언 시간을 6분 30초 모두 사용하셨습니다. 자, 이제 권영국 후보와 이준석 후보만이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네. 권영국 후보. 예. 네, 아까 얘기를 듣다가 기회를 놓쳐버렸는데요. 노란봉투법이 말도 안 되는 법이라고 합니다. 악법이라고 합니다. 노란봉투법이 진짜 사장에게 교섭하자는 게 악법입니까? 그리고 손해 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잘 들으십시오. 자기가 행한 그 책임에 따라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하는 법이 악법입니까?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김문수 장관이 예전에는 노동운동의 상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헌법에 있는 33조 노동 3권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짜 사장에게 교섭할 수 있는 권리, 단체 교섭권입니다. 그 교섭권이 악법이라고요? 엉터리라 말도 안 된다고요? 도대체가 노동부 장관을 어디로 해먹었습니까?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를 각자의 책임에 따라서 하자는 것이 어떻게 민법에 위반됩니까? 법을 모르시면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정말로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주 50시간 얘기를 하시는데요. 지금 시대에 노동시간 늘려가지고 산업 경쟁력을 살리겠다? 이거 어느 나라 얘기하고 있습니까? 잘 보십시오. SK 하이닉스는 주 43시간 이상을 일하지 않습니다. 삼성전자에서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HMC라고 하는 오히려 기술력에서 SK 하이닉스가 훨씬 앞서 있습니다. 이건 기술력의 문제를 가지고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 정말로 잘못 짚고 현실을 모르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답변할 시간. 네, 답변할 시간은 없습니다. 권영국 후보께서 시간을 양도하지 않으시면 김문수 후보께서는 시간을 다 사용하셨기 때문에 다음 토론에서 말씀하실 기회가 생깁니다. 네, 네, 계속 제가 먼저 하시죠. 네, 이준석 네, 후보. 하겠습니다. 예, 아까 제가 뭐 이재명 후보에게 인터넷상에서 일리 핫해진 호텔 경제학에 대해서 이제 여쭤봤는데요. 사실 답변을 제대로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케인지언 승수 효과라는 식으로 답변하셨는데요.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모델이 맞지 않는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이게 사실 현대통화 이론이라고 하는 그것에 가깝게 이제 구현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나중에 실제 구현된 사례가 짐바브웨나 아니면 베네수엘라인데 그 나라들이 어떤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그런 복지 과잉 때문에 경제적으로 곤란을 겪었는지는 우리 국민들이 아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 모델이 동작한다고 하면요, 이렇게 서로 뭐 처음에는 뭐 외상 취소 이런 거였지만은 뭐 돈을 갚고 이런 과정 속에서 실제 경제가 돌아갈 수 있다는 주장이라면요, 너무 쉽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지자체장이 법인카드를 들고 가가지고 온대 정육점에다가 소고기 결제하고 그다음에 과일 가게 과일 결제하고 그럼 몇 천만 원씩 결제한 다음에 나중에 취소하면은 그 동네 경제가 돈다는 그런 이론인데요. 이런 걸 지금 대한민국 경제에 적용하겠다고 들고 나온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거는 대한민국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여기 뭐 두 분의 경기도지사가 계시지만요. 경기도지사라는 자리는 사실 대한민국의 지자체 중에서도
성장세가 높고 그리고 어느 곳보다도 재정 상황이 좋은 곳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지나 이런 거 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경제 이론을 호도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김문수 후보님 10초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참 우리가 여러 가지로 더 좋은 일자리 더 많이 만들어내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이 열심히 뛰어서 기업을 하기 좋은 데를 만들고 또 노사관계가 평화롭게 되고 이렇게 해야지만 앞으로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돈을 돌린다. 경기도지사를 하셨기 때문에 알겠지만은 성장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뭐 지역 화폐를 돌린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의 소득이 높아지고 이런 게 가능한지 행정을 해보셨으니까 궁금하거든요. 10초 그거는 뭐 이미 드리겠습니다. 학계에서도 다 그거는 불가능하다. 그거는 그냥 안 된다는 게 다 나와 있고요. 실제로 지금 경기도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 기업을 유치하거나 또는 불가피하게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무한 돌봄, 복지를 해줘야 됩니다만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괜히 그냥 돈을 나눠준다든지 이런 발상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그 굉장히 도덕적 해이와 우리 경제를 망치고 정신을 망치는 일이라고 예. 생각합니다. 네, 권영국 후보. 네, 그 민생 경제와 관련해서 가장 어려운 부분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이 나라에는 1,300만 명의 그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 아르바이트,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스, 고용인 없는 자영업자들이 무권리 상태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커녕 최저임금도 4대 보험도 퇴직금도 없습니다. 노조도 만들기 힘들고 해고돼도 구제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저 권영국이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에게는 최저임금, 4대 보험, 퇴직금 정도는 보장받아야 하는 이런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노동이 강한 나라가 선진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에게 최소한 최저임금, 4대 보험, 퇴직금 이거 보장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10초만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님께 답변 주시죠. 앞으로 당연히 그런 방향으로 가야죠. 다만 경제력이 감당할 수 있느냐 문제일 텐데 저는 우리 경제력 수준이 지금도 어느 정도는 되고 지금 하자는 건 아니고 경제력 수준을 좀 더 올려서 그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네, 자,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재정이 쓰여야 할 그 여러 투자도 말씀하시고 하시는데 윤석열 정부는 부자 감세에 밀어붙였습니다. 법인세, 상속세, 종부세 다 낮추고 이 부담들이 서민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감세 때 안타깝게도 민주당도 국회에서 합의를 했습니다. 정말 유감입니다. 지금 현재 기후위기, 관세, 전쟁 이런 상황에서 확대 재정이 필요할 텐데 부자 감세를 계속 서로 경쟁적으로 하고 있어서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저는 복구하겠습니다. 네, 권영국 후보도 총량 시간을 모두 사용하셨습니다. 이준석 후보만 45초 남아 있습니다. 예, 최근에 양당에서 4.5일제, 주 4.5일제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 4일제까지 가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저는 궁금한 것이 임금의 감소가 없는 주 4.5일제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말 그대로 기업에게 온팡지게 다 넘기겠다는 건 아닌지 이재명 후보 입장이 궁금합니다. 10초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임금 감소가 없이 4.5일제로 가야 되고요. 그거는 앞으로 우리가 점진적으로 타협을 통해서 나아가야 된다. 우리 방향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지금 확인하신 것처럼 이재명 후보는 어떻게가 빠져 있고 그냥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이런 말씀만 하고 있습니다. 원래 사람들이 어려울 때 옆에 사이비 종교가 다가오는 것처럼 가장 위험한 형태의 사람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네 후보 모두 시간 총량 6분 30초씩을 모두 사용하셨습니다. 첫 번째 토론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